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올해 3살이 된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이 정신없지만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녹아내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상의했고 결혼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기여 속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각자 비슷한 금액을 저축해둔 상태였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는 친정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셨고요. 예단은 현금으로만 간소하게 준비했으며 예물은 저희 둘 다 서로에게 주는 걸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갈등 없이 결혼을 진행했지만 돌아보면 결혼 준비 과정 속에서도 작은 불편함들과 씁쓸한 기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땐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겠지 너무 따지지 말자 하며 넘어갔고 앞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맞춰나가면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신랑보다 제가 금전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부담했지만 그것을 굳이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고 함께 사는 인생인데 굳이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음처럼만 사라지지 않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단연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기보다는 제 존재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대화 중엔 늘 남편을 칭찬하고 높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 저에 대해선 묘하게 낮추는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론 큰일 아닌 듯 말하면서도 그 안에 은근한 비아냥과 비교,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똑부러졌지 같은 말은 기본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런 건가라는 말로 제 부모님을 은근히 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졌고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떠올리면 숨이 턱 막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 때의 일이에요. 당시엔 아직 시댁에서 머물던 때였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방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로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참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방 안까지 들어가면 실례가 될까 싶어서 문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집안 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며느리가 사람을 부를 때 예의가 없어서야 쓰겠니? 어디서 감히 얼굴만 내밀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는 식으로 제가 무슨 큰 결례를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무슨 말로 해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머리끝까지 수치심과 당혹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막상 그렇게 뛰쳐나오면 더 큰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또 부모님 걱정도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복잡해질까 싶어 입을 꾹 다문 채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두 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그날의 모멸감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지금까지도 떠오릅니다. 그때 도망치지 못한 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도 작게는 눈빛, 말투 하나하나에서 저를 하대하고 깔보는 기색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남편도 있는 상황이고 아이도 생겼고 또 사회적으로 며느리라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연을 끊지는 못하고 1년 전부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친척들 중 정말 가까운 분들의 경조사 같은 의례적 자리에서만 시부모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매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 시댁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부모님들이지만 그 안에 차별과 무시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살면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피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례를 견뎌야 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걸 결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상황들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요즘은 남편도 점점 어머니와의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일도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제 입장을 더 먼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결혼 초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전화 강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해야지 요즘 애들은 그런 기본도 없어서야 쓰겠니? 하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드리는 스타일이고 평소엔 엄마, 나 잘 지내 같은 간단한 톡 한 줄로도 충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성향 자체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 자체가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문제는 그 전화 내용이란 것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잘 지내요. 오늘은 회사에서 뭐 하고요? 네, 아이는요.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말문이 막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싹싹하지 못하니? 며느리가 애교가 없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 같은 식으로 구박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는 게 감사를 전하거나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시험대에 세우는 고역 같은 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런 날들이 무려 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놓치면 며느리가 내가 전화했는데 씹었다고 하시고 전화를 드리면 왜 오늘은 목소리가 싸늘하냐며 또 잔소리를 하시니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준 건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엄마, 저 어릴 때 할머니랑 통화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전화하라고 하세요? 라고. 그 말이 꽤 효과가 있었는지 이후로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전처럼 집요하게 전화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아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고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문제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단 6개월의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줄곧 회사를 다녔고 지금도 맞벌이 부부로서 아슬아슬하게 일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육아를 이어가야 하는 숨막히는 일상인데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일하는 여자가 아닌 일하는 며느리로만 보셨습니다. 남편을 보면 늘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출근도 일찍 하고 야근도 많고 저녁도 못 챙겨 먹고라며 혀를 끌끌 차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저에겐 단 한 번도 너도 힘들겠다. 애 키우며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 해보신 적이 없어요. 더 황당한 건 제 연봉이 남편보다 높은 걸 시어머니가 뻔히 아신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애쓴다고 하실 때면 이건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시와 왜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제 존재는 그저 남편의 부속품이자 덜 미운 외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노력, 수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오직 며느리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서글펐습니다. 또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무렵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애만 낳아봐, 내가 키워줄게. 직장 그만두지 말고. 그 말만 믿고 버텼고 마음속으론 그래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 든든하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을 앞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애 보는 건 무리다. 나는 집안일도 겨우 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아기를 보냐 하며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믿고 있던 말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다니시던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손주를 봐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내가 안 보면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 하며 한사코 본인이 나서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이 돌봄의 대부분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서글퍼집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셨다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약속이라도 지켜주셨다면 제가 느꼈던 그 벼랑 끝의 절박함은 조금 덜했을 겁니다. 친정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는 퇴직이라는 선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요. 제 커리어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아마 시댁에서는 직장도 못 다니는 며느리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저를 몰아붙였겠지요. 제 남편은 성격이 무척 온순한 편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뭅니다.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고 항상 제 기분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다정한 그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안전하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피곤한 퇴근길에도 먼저 제 눈치를 살피고, 제가 조금이라도 지쳐 보이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아이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의 성격 덕분에 저는 결혼 초반의 불안정함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정한 남편의 성격이 항상 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의 온순한 성격이 때로는 약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투와 내용들이 반복됐고, 어떤 날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눈물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안고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말을 세게 하시지 신경 쓰지 마. 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조차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미안하면 엄마에게 직접 단호하게 말해줄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아쉬움이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라며 조용히 말한 적도 몇 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제대로 선을 그어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강단 있는 대응이 힘든 성격입니다. 그의 성향상 큰 소리를 내거나 어른에게 따지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업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제가 나서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직접 말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때론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식으로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게 남편이 아니니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문득 그럼 나도 이 사람이 가진 소중한 장점을 깎아내리는 건 아닐까 싶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다정함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니까 그걸 단점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최근 1년 사이 시어머니와는 거의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멀리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니지만 어느새 서로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마주칠 일도 뜸해졌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들어뵐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땐 우리가 집을 못 해줘서 참 미안했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내후년쯤엔 돈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때 너희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옆에서 우리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덧붙이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말씀이 감사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도움도 없으셨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줬던 분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보상으로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랑의 집안 재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결혼할 때부터 신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결혼 당시엔 제가 더 많이 준비했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전세를 겨우 마쳤습니다. 신랑 집에서 해준 거라곤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살아갈 마음이 컸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에요. 대출 이자를 갚으며 빠듯하게 살고 아이 키우며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정신없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웃음을 줍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때론 함께 울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더욱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었고 이제 와서 보상받고 싶지도 않은데 왜 그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걸까? 진심인지 아니면 일종의 미안함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심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돈이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주신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다시 예전처럼 시어머니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지고 무언가를 빚진 듯한 기분에 휘말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울타리를 지키고 싶고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대로 내 가족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시어머니께서 요즘 들어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후년에 돈이 좀 생기면 너희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고 진짜 주신다 해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2번, 3번, 4번 볼 때마다 반복되니 저는 점점 무언의 모욕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리 바란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집 한 칸 받은 것도 없고 혼수며 예단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였습니다. 대출도 저희가 알아보고 이자도 저희가 부담하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남편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해결해왔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그 못 받은 도움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언젠가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저는 그게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말씀을 반복하실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주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줄게 하면서 계속 언급하는 그 태도에서 저는 진심보다는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인 척 포장하려는 냄새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점점 제가 시부모, 돈을 기다리는 사람, 결혼할 때 못 받아서 아직도 앙심 품은 사람,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지질한 며느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돈 안 받아도 되잖아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이 따로 없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그렇게 살갑게 굴지는 못합니다. 평소에도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한번 제대로 못해드릴 만큼 무뚝뚝한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께 내 친정엄마에게 하듯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집의 딸이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미안할 만큼 시어머니에게 맞추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서 대접하기보다는 늘 견제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시선과 말들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시부모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미쳐 날뛸 것 같은 분노와 억울함이 차오를 때 제가 스스로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었고 그건 회피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저는 남편에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점점 시댁을 피하게 되었는지, 왜 예전처럼 전화 한 통 쉽게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다 이해하고 있고 저에게 내가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남편도 성격이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단호히 선을 긋는 데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몇 번이고 정말 정색하면서 신랑과 함께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시아버지까지 곁에서 거들며 우리도 늘 미안했다며 분위기를 만들 때면 저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부모님은 이사를 계획 중이신데 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돈을 조금 떼어주고 싶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그냥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받기 싫습니다. 정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순간 내가 뭔가를 받아낸 사람이 되는 듯한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 것 같아서입니다. 과거에도 시부모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 남편이 대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한마디 했어요. 대출 알아보는 게 복잡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지 우리한테 말할 필요 없어. 너희가 살 집인데 왜 우리 귀를 아프게 하냐.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식이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귀 아프다는 말까지 하며 불쾌함을 드러낸다는 건 정말 듣는 입장에선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저런 분들이 지금 와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보상하고 싶어서?
아님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그 어떤 이유도 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대출이자 갚아가며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한 번도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존중하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이 지금껏 해주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잊지 못하기에 저는 그 돈조차도 마음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갚아야 할 빚을 더 키우기도 하니까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급성 맹장염으로 갑자기 수술을 받으셨고 퇴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시댁에 가지 않은 이유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서였지 의무를 저버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리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도 사람 도리상 얼굴 한 번은 뵈어야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지.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다시 내후년에 돈이 좀 생기면으로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레퍼토리. 전 그 순간 고개를 떨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이젠 정말 못 참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저에겐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제 말은 허공에 툭 던져진 돌멩이처럼 무시하시고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 남는 돈이 얼마가 되고 하며 또 숫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몇 번이나 저희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남편도 옆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돈 얘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싫어요.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그만두시겠어요? 저희 불만 없어요. 그런 말씀 이제 정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표정을 바꾸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막 퇴원했는데 며느리가 무슨 그렇게 불평을 해? 상황을 봐가며 말을 해야지. 정말 그 순간엔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례를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가시는 듯해서 온몸이 차오르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받은 상처 한 번 말한 적 없고 참고 넘기고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뿐이었는데 그걸 불평으로 치부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매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희한테 돈 주실 생각 있으시면요. 시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실 때 보태주세요. 저흰 그런 거 전혀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흰 저희 힘으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 가지고 계신 돈 전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요. 정말 듣기 싫은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는데 제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거기서 또 부모가 호의를 베푸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며느리 말이 그게 뭐냐면서 다시 가정교육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눌러놨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니의 의도를 몰라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돈 받을 거 기대하고 어머님께 잘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압니다.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자꾸 말로만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 바뀌면 또 말씀 바꾸실 거고요. 그럼 저는요?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다가 나중에 돈 안 주신다 하면 또 실망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 기대 안 합니다. 집 구할 때 저희 대출 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너희 일이지 왜 우리 귀를 아프게 하냐고 매정하게 말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잊을 것 같으세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도와주실 생각 있으시면요. 그땐 그냥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고 그 뒤에 앞으로 우리한테 잘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던지면서 저를 돈바라는 사람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게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제 말이 좀 길었지만 간추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 감정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존심을 깎아가면서
누군가의 언젠가 줄게라는 말 한마디에 조종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말 잘했어. 내 말이 다 맞아. 그 말 한마디에 겨우 눈물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기 전부터 어떤 말을 하시려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 말투, 호흡까지도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굳이 말로 하지 않으셔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훤히 보일 정도였어요. 아마도 이런 말이겠지요. 돈 노리고 결혼했냐? 웃기지도 않죠. 노릴 돈이 있어야 노리든 말든 하지요. 대체 이 집안에서 제가 뭘 노릴 게 있었을까요? 결혼 당시 시댁에서 받은 건 없었습니다. 집도 혼수도 그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해갔고 대출도 저희 부부가 감당하고 삶의 무게는 온전히 우리 둘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제가 시댁 돈에 관심이 있어서 무례하게 군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나쁜 며느리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첫째 며느리는 없는 셈 치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5년 넘게 참아왔던 피로와 분노, 자존심의 울음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동생 결혼하면 작은 며느리한테 다 주세요. 돈도 관심도 기대도 다 넘기시고 바랄 거 바라시면서 사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지금 너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우리한테서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주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협박성 말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정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아주 차가운 말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던지는 돈이라는 미끼에 낚일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며느리를 길들이겠다는 유치한 방식은 저에겐 통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통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만약 어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휘두르고 싶으시다면 둘째 며느리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을 얻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신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저한테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시댁문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이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지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연락처 전부 차단, 문자, 스팸 등록했습니다. 이제 어떤 통로로도 저에게 닿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제 편이 되어주려 했고 중간에서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삶을, 제 하루하루를 이대로 시부모님의 기분에 흔들리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집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 쓰레기통처럼 던져지는 불쾌한 말들을 담아놓을 공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절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유치하고 조잡한 방식으로 저를 길들이려 했던 순간들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야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후기로 찾아올게요. 그땐 아마도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한 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려 했던 겁니다. 그 당당함을 무기로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